자, 오늘 중국 문명 합니다. 세계사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인데, 그 고대 문명이 아니라 바로 중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황해 문명에 나타난 고대 문명 조금 보고, 그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까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에서 지난번에 중국 문명을 좀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 문명은 황허 유역에서 나타난,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신석기 문화들이 발전해서 나타났겠죠. 대략 시기적으로 뭐 기원전 한 2000년경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때쯤 나타난 황허 유역의 문명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000년경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으로는 황허강 유역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나타난 문명의 이제 뭐 국가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그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이 발굴을 많이 하면서 궁궐 유적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하나라의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라는 기록으로만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현실에서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뭐 증거는 없었고요. 예, 기록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얼리터우 지역에서 나타난 유적입니다. 그래서 얼리터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궁궐 유적이 나왔어요. 이 정도의 궁궐이면 이거 국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혹시 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리터우 유적의 발견으로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국가가 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이제 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 나라는 우리가 흔히 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기도 했었죠. 이게 발견된 은허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나타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나라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중국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문을 사용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점을 친 거를 거북이나 소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점을 친 것을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 쳐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이용해서 국가를 운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와 정치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재정일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과서에서는 뭐 신권 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신권 정치 또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재정일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갑골문이고, 그렇죠? 갑골문이고 이 갑골문이 현재 한자로 이제 나중에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나라가 나옵니다. 주나라. 주나라. 자, 이 주나라는 오늘 할 것 중에 이 주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도 사실 다 주나라 얘기입니다. 자, 주나라가
기원전 11세기경에 앞서 언급된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지역을 장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중국이라고 했지만 이 중국은 지금의 전 중국 우리가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국에서도 평야 지역이 있는 중원이라고 하는 평야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처럼 엄청 큰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물론 뭐 그래도 큰 나라긴 하지만요. 자, 이 주는 사실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도를 한번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옮기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주를 서쪽에 수도가 있어서 서주라고 부르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옮깁니다. 동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동쪽에 수도가 있어서 동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나라라고 하면 서주 시대를 말하고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동주 시대를 말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알아둡시다. 주나라는 서주가 있고 그리고 동주가 있다. 자, 서주는 호경이라고 하는 도시에 수도를 하고 있었던 주로 치면 전반기에 주고, 그다음에 동주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옮겼다고 했죠. 수도를 어디다 옮겼냐면은 러양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겼어요. 이거 뭐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시기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주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동주 이렇게 부르기보단 춘추 전국 시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럼 주나라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겠죠. 주나라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주나라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봉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 하면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봉건제는 왕이 그의 친척들을 귀족으로, 우리가 귀족이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했지만 제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분할 통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제후들인데 어떤 제후들이라고 하면 친척이라고 했죠. 친척. 그래서 이 봉건제가 혈연에 입각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친척이에요. 동생, 사촌, 육촌 뭐 이런 식으로 다 친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봉건제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 제후가 있어요. 제후가 있고 이 둘은 친척입니다.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줬어요. 토지를 줬죠. 그리고 제후는 토지를 받고 어떤 충성을 해야겠죠. 이 충성은 주로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뭐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보내준다든지 이러한 의무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봉건제인데 이때의 특징은 이 왕과 이 제후의 관계가 뭐냐? 친척이다. 혈연에 의해서 뭉쳐 있는, 그래서 좀 더 끈끈한 그런 사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너는 왕이야? 왜 네가 왕이야? 왜 나는 왕이 되지 않았지? 뭐 이런 거죠. 또는 이 왕과 제후의 집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 왜 너네가 왕이야? 왜 너가 제후야?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이걸 정당화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나라 시대 때 왕들이 자기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내가 왕이 된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이 나한테 시킨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천명사상이라고 불러요. 천명사상. 그래서 이 인간들은 스스로가 하늘의 천 명령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왕을 하는 거지. 네가 하늘의 명령을 받으면 네가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하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도덕적으로 생활을 하고 국가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덕치주의라고 불러요. 도덕, 네, 통치, 덕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함께 갖고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버무리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배를 이제 확고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의 주제 중에서는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시점을 말합니다. 그럼 언제쯤 옮겼습니까? 그럼 기원전 77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까지 외울 수는 우리가 없죠. 선생님도 못 외워요. 시간 지나면 대략 기원전 8세기경 시작되어서요. 전국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은 기원전 221년경에 끝나니까요. 기원전 한 3세기경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두면은 대충 되겠으나 이거 시대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를. 그럼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 자, 제후와 왕 간의 혈연 관계라고 했죠. 혈연 관계가 조금 남아 있으면 춘추 시대, 혈연 관계가 아주 약해서 사실상 없어져 버리면 전국 시대인데요. 혈연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춘추 시대는 왕의 친척이죠. 왕이 친척이잖아요. 왕이 친척이기 때문에 왕을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록 왕이 힘은 약하지만 내가 제후지만 왕보다 힘이 세. 그래도 왕을 인정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게 친척인지 뭐 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혈연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혈연 관계가 멀어진 왕을 그다지 왕으로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남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인력이 떨어지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제 우린 남이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한 놈을 잡아먹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약육강식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 이것을 우리가 전국시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살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기존의 중국에서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군현제의 등장이에요. 군현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그 군과 현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제도죠. 근데 주나라는 친척을 나누어서 친척에게 땅을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왕은 자기 지역만 통치하고 나머지는 간접 지배하는 형식인데 이 군현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왕이 자기 땅을 다 지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봉건제의 정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철기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 철기가 기본적으로 농기구에도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철기가 많아지면서 무기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전쟁을 더 잘하게 됐죠. 전쟁을 더 잘하게 됐다는 것은 전쟁이 많아졌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시대인 전국시대의 전쟁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황무지 같은 땅도 개간하면서 남쪽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은 시골같이 변두리 지역이 점차 개발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철기의 모습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농업,
농기구로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철기와 함께 농기구의 그 농업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이 우경이에요, 우경. 우경은 소거든요. 소로 경작한다. 소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힘센 소가 사람보다 더 일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경을 하면서 식량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훨씬 더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남는 게 생기겠죠, 그쵸? 남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잉여가 나타나고, 이 잉여는 곧 상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상업이 발전했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처음에야 뭐 물물 교환을 했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썼을 겁니다. 돈을.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었다 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하시고, 춘추전국 시대 때 사용됐던 화폐도 교과서에 아마 사진이 나와 있을 테니까 꼭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본 거는 정치와 경제적인 모습인데, 이 사회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 그 평민의 지위가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청동기 시대에는 소수의 가진 자만 무기를 사용했었고요. 주로 귀족들이 됐죠, 걔네들이. 얘네들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철기를 전쟁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무기를 보급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나라에서 무기를 지급받아서 전쟁에 나가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들어서 전쟁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예전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뭔가 줘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에 따른 평민들의 기존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은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쵸?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했겠죠. 똑똑하면 되겠죠.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옛날에는 너 무슨 신분인데, 너 어느 무슨 시야, 이렇게 타고난 신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귀족만 전쟁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귀족만 전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잘 싸우는데, 너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자, 때문에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 풍조가 나타나게 되었고, 기존의 귀족이 제후 가문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만 있다면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집니다. 저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막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제자백가. 제자백가는 이 춘추전국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백가.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많은 제자 백과 중에서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자 백과, 첫 번째 제자 백과는 춘추전국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했었던
법가가 있습니다. 법가, 법대로 해. 이 얘기예요. 법대로 하자라는 법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외우세요. 이름은 상앙, 그 다음에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비자 대표적인 인물이고 외우시고 이름 정도는요.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법대로 국가를 잘 운영하자라고 얘기하는 법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가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유교 떠올리면 됩니다. 자, 유가 사상가들, 공자 있죠, 공자. 뭐 맹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 도덕, 인위적인 질서나 법 이런 거 말고 도덕에 따른 예의와 이런 것을 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착하게 살게 되면은 법이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가 신선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냥 자연에서 평화롭게 살면 됐지. 이렇게 마음을 다 털어내고 살다 보면 신선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노자와 장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도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건 하나 써 놓을게요. 무위자연,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 맡겨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의미 자체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묵가가 있습니다. 묵가. 자, 묵가는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요. 겸애라는 것을 얘기해요. 겸애라는 것은 뭐 사람 간의 그 차별을 하지 않는 마음, 차별 없는 사랑,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약하고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평화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네 가지 사상가가 가장 유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전국 시대쯤이 되면은 이 법과 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점차 힘을 키워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상을 막 얘기하면서 국가에서 중요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이 중요해진 사람들은 원래 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똑똑해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그러한 그 계층이 되면서 제후들의 밑에 들어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신분을 상승시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 무슨 글자예요? 사자죠, 사자.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라고 부르고 사라고 하는 계층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게 이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통일한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